전 국민 뭐 지원한다 합의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의 이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100분 만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달상의 오류다라면서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합의 발표 직후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거셌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인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요. 대선 주자 지지율의 변화가 생긴 요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전직 의원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어젯밤에 속보 국민들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여야 대표가 이제 합의했다라는 속보가 어제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그런 발표 나온 지 한 100분도 안 돼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그 공지문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원래 합의했던 그게 아니라 먼저 손실을 많이 봤던, 그러니까 코로나로 손실을 많이 봤던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해주고, 그래도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그때 이제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해서 전 국민까지 검토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일련의 과정 보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그 사이 당내에서 네. 두 가지 의견을 놓고 분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당정청은 80% 지급으로 당정청은 합의를 했고, 그렇죠. 그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내 한쪽에서는 80%줄 바에는 100% 주자, 전 국민 지급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양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 민원을 어떻게 보면 그냥 해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로서는 잃은 게 없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의 당내에서 의견의 거의 일치를 봤던 거를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많이 잃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정확히 입장이 어떻게 바뀐 건지 본인의 그 해명을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야 대표의 입장이 있었는데요.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더 두텁게 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저도 전폭 동의를 했고, 80%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별 방식의 논란도 많고, 몇 가지 정리하면 충분히 100% 재난 지원이 가능한데, 공감을 가지고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자. 국민 전체를 보고 여야 대표 합의가 잘 양당에 수용이 돼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시급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리자는 쪽으로 합의를 했고요. 전 국민 지원으로 가는 건 어떻냐 그래서 80%랑 100%에 대해서는 저는 차이는 크지 않다 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대변인이 배석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옆방에 있는 대변인들에게 전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과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확정적 합의가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고, 저는 당에 이제 돌아와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직접 대면해서 같이 상의하고,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 이제 대변인 통해서 발표했을 때는 100%까지 검토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수정돼서 의견이 조정되는 거는 뭐냐면 남는 재원이 있으면은 그때는
또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얘기는 이제 방점은 그건 것 같아요. 첫째는 스피커폰으로 이제 전달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네. 의사 전달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니고 이건 가이드라인이고 최종 결정 어차피 지도부랑 같이 상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 뭐 제왕적 당 대표냐 해서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반발에 막혀서 입장 바꾼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방송 그 화면으로 나간 것처럼 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한 그 내용으로 봐서는 뭐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네. 다만 그것이 최종 대변인들을 통해서 발표가 될 때 양당이 이것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100% 지급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약간의 미스테이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당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께서 사실상 이제 원내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순히 큰 틀에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합의하고 80%지만 이것이 여력이 좀 남으면 뭐 100%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큰 틀에서의 합의 정도. 다만 이제 그것을 이제 원내의 지도부와 또 의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미스테이크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의원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최종 결정이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굳이 저걸 발표를 했었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발표하기 전에 먼저 지도부랑 네. 상의하고 그 다음에 발표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가이드라인이라면 그때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상황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 게 4차 대유행이라는 엄청난 상황 변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수가 원래 처음에 경제 쪽에서 보고했던 것보다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만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의령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2명이 사망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금 더 추가되는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4차 대유행이라는 엄청난 상황 변화와 세수가 또 엄청 늘어났어요. 10조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80이냐 100이냐라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돼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그냥 해소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송 대표는 잃을 게 없고 지금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야당이 그 사이 몇 달 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해를 본 상공인들에 선별 대해서 지원이죠. 두텁게 지원을 하자라는 그 당의 기본 라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기본 라인을 젖혀두고 100%의 성급하게 합의를 한 것 같은 모양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건 실착입니다. 실착이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아무리 그게 스피커폰이니 뭐니 그러지만 이렇게 지금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뒤로 물러나고 이러는 것은 경험 미숙으로밖에는 운전 미숙이라고밖에는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일련의 그 일들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언론 통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취임 초기라 좋은 얘기만 계속 많이 해줬다. 네.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부터는 계속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이 사안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큰 경험으로 생각을 할 테고 다만 이게 여야의 어쨌든 당 대표가 합의를 해서 언론에 발표할 정도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협상단에 협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비공개 회의하고 발표할 때 문구 하나까지 서로 조율해가지고 언론에 딱 그것만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두 분이서 얘기한 것을 스피커폰으로 전달하고
대변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발표하게 한 그런 측면은 제가 봐서는 약간의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 지금 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정부가 이미 80%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또 여당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추경을 제출한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국회가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또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당장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 또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더 적극적이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합의를 이뤄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 뒤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했다라고 속보가 뜨다 보니까 저는 조금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송영길 대표는 아마도 방점을 뒤에다 둔 것 그럴 수 같아요. 있겠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방점을 두고 그 이제 당으로 돌아가서 네. 당 안에서 지금 최종 의사결정이 안 되는데 봐라 야당 대표도 합의해줬으니까 그렇죠. 빨리 네. 우리 밀고 나가자라는 송 그런- 대표로서는 이제 말하자면 원군을 얻은 거죠. 네. 이제 야당 대표도 합의를 했다. 우리 이렇게 가자 그리고 정부도 설득하고 당내도 설득할 수 있는 큰 말하자면 원군을 얻은 거고요. 그러니까 송 대표로서는 잃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밤 상황까지만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번복이 됐고 또 오늘 아침 상황이 돼서 홍남기 부총리 다시 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줘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정부에서 얘기했었던 이 80%라는 지급 기준을 고수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뭐 여러 고민 끝에 그렇게 국민연금 80% 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그걸 따르시고 저는 뭐 그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정부가 제출하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기본들은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정부가 고민해서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에서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말을 했는데 기재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못하는 게 맞잖아요.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그 민주당 의원분들 성향에 따라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계속 갈리고 있는데 현 시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서 네. 현 시점에서 이 재난지원금 논의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80으로 당정청이 일단 결정을 한 건데요. 네, 당내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100% 물론 주장하시는 분이 꽤 있고 80이라는 숫자가 너무 어정쩡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90도 있던데요, 보니까. 90도 있고요. 또 그 밑으로 또 네. 이왕 그럴 바에는 어려운 사람을 집중해서 도와주자 네.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이제 국회 절차로 들어가는 순간이거든요. 네. 당정청 합의는 끝나서 나왔으면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또 예결위를 통해서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이제 의견 교환을 하면서 결국은 싸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절차를 가지고 국회가 의결을 하고 이제 불려서 물론 의결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안 됩니다만은 기재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기재부가 동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기재부하고 결정을 해서 다시 당정청이 또 하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정적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당 내에서는 더 이상 의견 안 모으십니까? 뭐 한번 또 얘기할 수 있죠. 각 상임위가 있고 또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의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요. 기본적으로 당정청이 합의해서 올라온 예산안이고 네. 또 80%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두 분의 당 대표가 약간의 이제 뭐 그런 합의되는 과정 속에서의 미스테이크 때문에 또다시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지금 자초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지금 엄격히 말하면 헌법 57조에 예산의 증액이나 비목을 추가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재부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정부라고 하는 주체는 과연 그럼 무엇이냐? 저는 정부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대통령께서 기재부가 예산안을 국회에다 제출하기 전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논란을 부득이 이렇게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또 논란을 증폭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금 누구인지를 보고 거기에 예산을 집중해서 쓰는 것이 국민들이 오히려 동의하고 합당하다고 볼 것이지 지금 전혀 소득이 줄지 않은 상위 20-30%에 해당되는 그분들에게 굳이 예산을 지금 집중해서 쓸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며칠 전 상황하고 오늘 상황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바뀐 게 이제 4차 대유행이라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 80% 지원금에서 벗어난 또 다른 결정이 또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이건 뭐 엄청난 상황 변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얘기가 그 후에 나온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시간을 충분히 그리고 아주 알차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상황이 다른 곳에도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민주당 경선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선 일정 연기에 반대해오던 이재명 지사가 방역을 책임진 입장에서 후보 입장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잠깐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이나 심판이 정하면 뭐 그에 충실하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주 내에 상당한 조치가 돼서 완화되면 다행인데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방역 행정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거 무시하고 후보 입장만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언제나 방역과 저희 공식적으로 주어진 책임이 뭔지 아니겠습니까? 상대 정당이 그중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즉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역으로 선택해서 그 사람을 후보로 뽑히게 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는 일이긴 하지만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형사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뭐 개인이 판단해서 참여하는 거 말고 경쟁하는 정당의 상대 지휘부가 저쪽 정당의 약한 후보를 찍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죠. 처음 봅니다. 그것은 약간 와전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가 경영을 책임질 대통령은 가족 본인 포함해서 무한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윤 총장의 부인에 관한 문제 중에서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뭐 직업 문제라든지 사생활에 관한 얘기들은 결혼한 후에 남편에게 검증의 대상으로 삼기는 적절치 않다. 제가 잘못한 것이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사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차피 운명 같은 거죠. 그건 뭐 어머니와의 관계라든지 뭐 그때는 사실은 좀 공직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죄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뭐 저는 대개 다 뭐 사법적으로 또는 의료적으로 언론들의 참여하에 검증은 다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면 또 역시 저는 계속 답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먼저 경선 연기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단호하게 경선 연기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큰 변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다가왔고 이제 본인도 자기 주장만 할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좀 수정을 했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 2주간 거리두기 상황
좀 보고서 일정을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7월 말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금 7월 말이 아니라 8월 들어서도 2,000명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 상황만 되더라도 경선 일정에 변화가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최소 유지가 된다던가 더 악화가 된다면은 송영길 대표도 결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경선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요. 네. 전제를 달았어요. 2주 후. 네.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래? 그리고 지금 오늘, 어제, 내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송 대표의 얘기는 경선 연기라는 단언을 올렸지만 조건으로 봤을 때는 하기 싫다는 내심을 드러낸 거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2주 뒤가 되면 2주 뒤가 되면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고 지금의 이 여러 가지 경선 상황 때문에 이 나빠지는데 기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여러 후보 중에서 새 후보, 특히 이재명 후보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의 도백으로서 책임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이 아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단계에서도 경선 연기 불가를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 지사도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 대표가 그런 걸 다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낙연 캠프 상임 부대변인 네.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냥 안 하겠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뭐 방법이 없죠. 그리고 송 대표가 지난번에 결정을 할 때도 이재명 후보에서 3분이 반대를 했는데 네. 나머지 6분은 연기를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절대로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힘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경선 연기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그런 그 기본 자세는 똑같다고 보고요. 이건 이 대표의 결정 권한이 아주 막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네. 입장이신 거예요? 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사실은 후보 등록 전에 경선 연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하고는 네.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송영길 대표의 워딩도 2주 후에 저는 조금 상황이 굉장히 더 악화되거나 안 좋아지면 상당한 사유로 보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 특히 다른 이재명 1위지를 달리고 있었던 이재명 지사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이게 다음 달 7일부터 11차례에 걸쳐서 순회 경선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은 사실은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기간들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단을 선언하고 지금 결정하기에는 좀 다소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2주 뒤에 보면은 또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는 선거인단 모집에 굉장히 많은 오프라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하는 후보들 그 입장이 있죠. 후보들의 입장도 있지만 사실 국민 여론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지금부터 좋아지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강행했을 경우에 미치는 어떤 여론의 움직임 그것도 아마 살펴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자, 그 말씀 하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최근입니다. 최근 상황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이낙연 대표가 소폭이긴 하지만 저게 아마 거의 박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기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저걸 지금 캠프 안에서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말부터 시작이 된 토론, 4차례 토론이 있었고요. 국민 면접이 있었고요. 또 정책 언팩쇼라는 걸 해서 6차례 정도의 공개적인 말하면 국민에게 선을 보이는, 언론에 선을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좀 감지가 됐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사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이 기본이라고 말할 만큼
이 기본 시리즈를 가지고 굉장히 공약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이기본지사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4년 동안에 그게 불과 4번의 토론으로 그냥 와장창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나와서 공약을 공약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길동적 행태를 보였거든요. 이길동이요? 네, 공약을 공약이라고 안 하고 계속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져 내렸고 이건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한 편을 먹었던 추미애 후보조차도 회의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바지 발언이 나왔거든요. 두 번째 토론에서 나오면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질문을 한 정세균 전 총리를 맨날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정세균 총리가 당황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하는 그래서 기본을 갖추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 쪽이 말하자면 심대한 타격을 받고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게 이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러면서 아마 이런 여론조사가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2번 나왔는데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왜 지지율이 좀 내려갔을까라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29일 날 출마 선언 이후에 네. 상당한 기대감 속에서 사실은 등장을 한 거죠. 그 속에서 왜 윤석열이어야만 하는지 지금 시대 정신을 좀 담아내고 그 철학과 비전이 국민들은 좀 듣고 싶었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소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고요. 네. 또 역시나 이게 검사로서 평생을 살아오던 길 속에서 이 정치인의 삶, 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렇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겪어야 되는 기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대세를 지금 확 꺾을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다소 박스권에 묶이면서 이곳이 저희들도 이제 각 후보들이 경선이나 아니면 서로 토론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또 반전의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인들이 윤석열 전 총장 등판하기 전부터 사실은 예상했던 바가 사실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달라질 텐데 3개월간의 학습 기간이 얼마나 될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다른 주제 하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네.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참여에서만 그치질 않고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역선택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실제로 그 야권 대선 후보군 지지자들이 관련해서 역선택을 좀 촉구하는 글들을 지금 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시작점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런 공개적인 발언으로 시작이 됐는데 일련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게 이제 모든 선거가 있을 때마다 네. 역선택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김재원 최고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쓰면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저렇게 민주당의 경선에 대해서 네. 뭔가 이렇게 약간 뭐 방해 놓듯이 저런 행위는 제가 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저것이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 측 캠프에서 좀 과민하게 반응 보이는 것은 저는 뭐 그것도 뭐 그렇게 하나의 어떤 해프닝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김재원 최고는 더 이상 이제 저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양 당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절차들을 좀 존중해주고 그것을 지켜봐주면서 어떻게 보면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저것을 희화화하면서 저런 식으로 꼭 조롱하듯이 하는 것은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국민 선거인단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막 무작위로 뿌리다 보니까 저도 여러 통의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공개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에 대한 우려는 조금 과민한 반응인 것 같고요. 다만 김재원 최고도 다른 정당의 최고 지도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예, 해달라. 저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봅니다. 때 조롱하듯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본인은 조롱하는 거 아니다. 오늘도 또 방송에 나와서 앞으로 계속해서 선거인단 참여해서 활동할 것이다 또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법적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러나 신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하는 게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맞아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지사의 앞서 그 영상을 보셨었는데 그 윤 총장 부인에 관한 문제 중에서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까지 대선 주자가 거기까지 뭐 책임을 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다른 대선 주자들은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의 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결혼 전후를 나누는 것도 좀 그렇고요. 만약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라면 결혼 전후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부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를 받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오버한 발언 아닌가 싶네요.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뭐 과거 법적 분쟁 당시 그 부인 김건희 씨가 네. 증인한테 1억 원을 들고 찾아간 것을 언론 인터뷰에서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기자가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언론에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냥 딱 한마디로 다 말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게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이미 결론이 난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검사 생활을 쭉 평생 해왔던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들을 거론하는 것이 그렇게 편치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것이 무한정으로 저렇게 회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역 선거가 아니라 한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더군다나 소위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영부인의 지위를 얻게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본인이 개입해서 뭔가 부당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검증을 통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적으로 회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좀 권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기존에 출연하신 국민의힘 의원분들하고는 좀 다른 시각에 좀 더 당당하게 검증에 맞서라는 그런 시각이신 것 그래서 같아요. 돌파를 해내야죠. 저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부인의 경우 결혼 전에 어떤 직업이나 사생활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과정 속에서 위법적 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결혼 후에 검사의 지휘를 통해서 뭔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중한 문제죠. 예.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관련 의혹 논란은 이어지는 순서에서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신경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